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법률방송 로투데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제 정책과 법령 정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혜숙 법제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여 만에 저희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다음 달이면 또 처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네, 국민들 변화를 바라는 그 열망을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게 흘렀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고요. 저희 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잘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그 과정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제처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또 정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법령 정비 등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식이 변하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차별적인 부분이 숨어있는 법령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법 시행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으로 바꾼 것,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를 폐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컨대 파산 선고를 받은 분들은 취업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그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파산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 진입장벽을 두는 결격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재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자제하고 자유를 보장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법령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개인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그 개인 택시 사업을 본인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서 그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운전면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폐지된 면허 자격을 제출 서류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서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민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그 숨어있는 법령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그 분야의 불편을 해소해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적극 해석이고 또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 법령 정비 외에 또 중요한 성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17년 말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법령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들 중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일례로 그 광역치매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고요. 또 친환경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해 드리는 그런 법령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해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 방송도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이런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법제처의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업과 뜻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법령 용어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우선 법률 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법률 방송에서도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여전히 법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 주된 이유는 어려운 용어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농업 관련 법령에 보면 난백, 난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자, 노른자 이렇게 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운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항공 관련 법령에 보면 스텝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탑승 계단차 이렇게 고쳐줌으로써 국민들께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차단과 또 한번 들어간 용어는 다시 저희들이 살펴서 걸러내고 순화하는 사후 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되고 또 법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더 잘 지킬 수 있고요. 또 법과 다르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바로 아시고 또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법치주의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 쓰는 법령안 만들기입니다. 용어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를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500분의 국민 자문단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 예고되는 법령안부터 새롭게 쉽게 쓰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이 작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법제처 홈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제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밖에 올해 법제처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은 올해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공무원 사회에 전파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그 대상 국가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그 법제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미얀마에 우리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얀마 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 미얀마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그 국가들은 모두 부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뒷 배경이 된 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심에 또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또 저희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국민이 신뢰하는 법제처, 법치주의를 완성해가는 법제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슬로건은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인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낡은 법령들은 잘 정비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밀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연중기획으로 무슨 말인지 모를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법제처와 함께 2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총칙편 부분에서 일본식 표현 한자 등을 삭제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보도 몇 편 보시겠습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놈자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 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통정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통정, 통할 통자에 뜻정자를 씁니다. 민법 제120조에서부터 123조에 걸쳐 나오는 복임권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조항,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무슨 뜻일까요? 표의자, 통정, 복임권, 최고.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처럼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언급한 상대방과 통정하는 상대방과 짜고 한으로, 최고는 촉구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은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뜻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궁박이나 산입하다 같은 일본식 한자어 조합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나 계산에 넣다 같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 통지를 발하고 같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같은 알아듣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단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총칙편만 우선 바꾸었습니다. 정비 대상 총 188개 조문 가운데 187개 조문을 바꾼 말 그대로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민법 총칙편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민법 나머지 물권편, 채권편, 친족 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확정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께 알기 쉽게 다가가야 할 법이 민법에서 그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의혹 제기 6년 만인데요. 두 차례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김학의 전 차관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좀 어둡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의혹 제기 6년 만에 첫 검찰 공개 소환.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취재진 포토라인을 통과한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논란에 대해 검찰은 앞서 지난 2013년 6월 김 전 차관을 방문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동영상이 찍힌 걸로 추정되는 2007년이나 2008년을 기준으로 성 관련 범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 성매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8년 이전 실제 성폭행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2인 이상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긴 하지만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윤중천 씨가 본인도 강간에 합세했다는 진술을 하진 않을 것인데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정황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뇌물죄 관련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쯤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시세 차익을 감안하면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뇌물죄는 총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김 전 차관 수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이 실제 성사되진 않았지만 뇌물죄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도와줄 테니 그 주택을 한 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우리 법률은 주는 사람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혹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뇌물을 달라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도록. 다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그 뇌물죄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제 업무와의 관련성, 즉 객관성 문제일 텐데요. 과연 이제 그 개발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좀 관건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해선 따로 수사 권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감안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팀장급 보안 담당 직원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회사 마룻바닥을 뜯고 관련 자료들을 묻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이 실제 삼성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명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담당 실무 책임자 A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삼성바이오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A 팀장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로부터 공장 마루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삼성바이오 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해 마루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 은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증거 자료를 숨긴 것이라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A 팀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개 보안팀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은닉할 아무런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일개 직원이 독자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와 관련한 법률 방송의 질의에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나가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지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따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삼성 측이 이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뇌물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검찰 공소 내용을 보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했고 그 이면엔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전체적인 수사 내용입니다. 이때 이 부회장 지분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손자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고 이 차원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졌고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 A 보안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인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맥락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그 검찰이 새로운 그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키고 또 이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게 된 수밖에 없었다. 관련해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뇌물 재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삼바 검찰 수사 완결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와 증거들은 이것을 그룹 차원에서 공모하고 또 이에 대한 증거 인멸 및 은폐 행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고요. 검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3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재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뉴스의 이면과 시시비비를 가려드립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국민 사찰 법안 뭐 이렇게 프레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그 고위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법안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려 하고 있다. 정권의 말을 안 들으면 잡아 넣는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라는 어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뭐 한국당 역시도 그 고위 공수처가 그 어떤 판검사는 물론 국민까지 사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공수처법 하는데 이게 발의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백혜련 의원 아니고 또 하나는 권은희 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하나는 부패라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권 친위대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인데 이게 공수처장 임명이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나요? 네, 그 공수처가 네. 이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네. 안을 보면은 네.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이제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제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나아가서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네.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할 때 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도록 해서 네. 대통령으로부터 좀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공수처장이 되기가 어렵겠죠. 네. 뭐 한국당은 공수처가 국민 사찰 기관이 될 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 이제 공수처 네. 법안에 수사 대상을 놓고 보면 네. 일반 국민을 어떤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장,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들어가고요. 네. 뭐 대법원장, 국무총리, 판사, 검사, 네.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런 그런 고위 공무원, 그다음에 네. 장차관급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네. 이런 고위 공무원들을 따지면 한 7,000명 정도 되고 네. 이들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네. 포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이 일반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뭐 어쨌든 무소불위 조직이 될 거다 아니면 또 뭐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들이랑 많이 네. 얘기해 보면 이게 기존에 검찰 조직이 있는데 굳이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데 조금 이렇게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네.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사들도 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 이 공수처에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지금 공수처가 국회에 발의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이 공수처 법안은 네. 당초 취지대로 조금 당초 취지를 좀 달성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의견을 좀 네.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부족하다는 거는 뭐 기소권 문제 관련한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네. 결국은 특정 이제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라는 네. 것과 나아가서 그러한 수사 대상을 수사했을 때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네. 기소할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이렇게 기소권이 지금 당초에 야당에서 논의될 때와는 달리 네. 조금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백혜련 안에 따르면은 네. 이제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수사를 했을 때만 기소권을 가지게 한다라는 네.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식의 공수처가 네. 좀 이러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공수처의 네. 어떤 도입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네. 이 두 개의 안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특히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기소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여전히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미완의 법안인 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네.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좀 국민적인 네. 어떤 그런 여론과 그 다음에 관련 뭐 변호사 단체나 네. 이런 쪽에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할 거라면 좀 제대로 된 네.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논의가 쭉 되겠지만 아무튼 비판이나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 식사라도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고 뒤늦게 사망 사실이 밝혀지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가족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고독사 방지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1인 가족 형태의 주거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79명이었던 고독사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290명이 쓸쓸히 나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70세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고 50대가 1,968명으로 22.6%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60에서 64세가 1,222명 14%, 60에서 69세가 842명으로 9.7%, 40대가 834명으로 9.6%, 40세 미만이 292명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50대 무연고 사망자가 70세 이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40대 고독사 비율이 10%에 육박하며 60에서 69세 고독사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고독사가 일부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가정붕괴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채무가 많다던가 아니면 알코올릭이 있으셨다던가 만성 질환이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망도 단절되고 일자리도 잃고 이런 과정에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유연하다. 이에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1인 가구에 맞는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쓸쓸한 죽음 차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농축되어 있는 사회적 합병증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현상을 사회적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하나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실업, 저성장, 아이들의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황혼여 문제 몇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다 합병증처럼 이렇게 골마 터지는 현상이 고독사고 고립사라고. 이에 따라 법안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단순히 기존 독거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1인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복지 정책과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선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회단체들 모두에 고독사 방지 책임과 권리, 의무를 부여해 범사회, 범국가적으로 고독사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 구멍을 메워보자는 취지입니다. 조기 퇴직하고 실직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위험 속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데 혼자 이렇게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플랜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회엔 현재 2017년 9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건의 고독사 방지 법안은 2년이 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두 법안을 병합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275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이른바 차고 송금으로 275만 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차고로 송금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버팁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차고 송금 반환 청구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9살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찍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돈이 궁했던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찍어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27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발단은 최 씨가 새로 바꾼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원래 최 씨의 휴대폰 번호는 돈을 보낸 60살 김모 씨의 세입자가 쓰던 번호인데 세입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아무 상관없는 최 씨가 차고로 돈을 송금받게 된 겁니다. 왜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냐는 세입자의 전화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김 씨는 최 씨에게 잘못 송금한 27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미 다 썼다며 버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 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송금자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에 송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는데 그만큼 사건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일단 차고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최 씨의 경우 특히 단순 차고 송금도 아니고 본인이 계좌를 문자로 먼저 찍어 보낸 만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점을 주장하며 최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최 씨 거래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한편 재산 명시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통장을 묶어두고 다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차고 송금 문제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공단은 아울러 잘못 들어온 돈을 내 돈처럼 썼다가는 쓴 돈을 다 뱉어내는 것은 물론 횡령죄 등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 관련한 소식 등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월까지 전국 2만 5천여 변호사들의 수장,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 김현 전 회장은 패스트트랙 처리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논란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투데이 인터뷰. 대한변협 회장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간 김현 전 회장을 신세아 기자가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이 아닌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의 얼굴과 표정은 변협 회장 시절에 비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전국 2만 5천여 변호사의 수장이라는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은 데 대해 김현 전 회장도 스스로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서 아주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못 읽던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아주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변협 회장이라는 직이 그만큼 무겁고 치열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현 전 회장은 실제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98개의 버킷리스트를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임기 2년 동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저는 정말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 600번을 갔었고 하루에 3번 국회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쉬움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뤄낸 것들도 기뻤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기뻤던 거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한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권리 증진하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이 쓰이게 하고 법 취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1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준법 지원인 확대, 그다음 법무 담당관 도입.
물론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 전 회장이 후임 이찬희 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당부하고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변협이 어떤 주장을 하면은 심각하게 법조계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다는 것도 느끼게 돼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주장하면 그걸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변협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현 전 회장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세태를 꼬집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합격자를 늘려라, 합격률 높여라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가 변호사 되는 순간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합격자 수나 합격률의 일희일비, 모든 논의의 초점이 숫자에만 맞춰져 있는데 왜 로스쿨이 시작됐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현 전 회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로스쿨이 생겼을 때 처음에 우리가 상정했던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로스쿨 교육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진전 논의를 해야 되죠. 합격률을 놓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특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2007년 12월에 그 변호사가 그 세무사 개혁을 그동안 받던 거를 박탈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처리했는데, 패스트트랙은 가능한 한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그 대의 정치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무게를 더 실어줬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권한 분산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골고루 권한을 가지고 각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 논의되는 안에 보면은 지나치게 경찰에 많은 힘을 몰아줘서 그 일정 한도의 사법 통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반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기소권을 전폭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중요한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 군장성 이런 분들은 다 빼놓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반면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럼 나쁘게 말하면 그 판검사 비리수사처라는 그 지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거는 옳지 않고요. 다른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이자 변호사 업계가 최대 당사자이기도 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좌고우면 안 하는 딱 부러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전관 비리 이거 혁파돼야 되죠. 그래서 4대 정관 및 그 고위 정관들 변호사 개혁 제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양식이죠. 돈과 명예가 양립하지 않는 거 꼭 필요하죠. 이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서라도 판검사들에 대한 변호사 평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김현 전 회장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 법관 평가, 검사 평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게 공정하게 재판 잘하는 판사가 승진하고 그런 분들이 대법관이 되는 분위기. 그 법관 평가 결과 반영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들은 용기를 내야 한다. 인터뷰 내내 어떤 질문에도 두루뭉술 피해가는 답변 없이 명확하고 선명한 입장을 밝힌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당할 때, 법치주의의 위기가 올 때 법조인들은 권력과 언론에 맞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아주 우울한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엄마가 10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41살 엄마와 10살 난 아들이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 모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 엄마는 완강기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누운 채 잠을 자듯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방에서는 연탄을 태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안에는 숨진 엄마와 아들 이외에 엄마 A씨의 딸도 있었다고 하는데 A씨의 딸은 다른 방에 있다가 연기가 방에 스며들어오자 스스로 밖으로 대피한 뒤 외삼촌에게 알렸고 외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행히도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별거 중인 A씨는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두 자녀와 함께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관리비, 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연탄을 피워 B군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엄마에겐 아무런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홀로 남을 아이들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연탄불은 엄마가 피웠고 목은 스스로 맸지만 결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강요받은 선택, 다른 선택지가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당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말로만 복지와 인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와 정치, 국가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 안톤 체홉의 비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슬픔, 말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혹여라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게 무슨 이유로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이런 전화번호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걸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이라도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길은 어디에나 언제나 있다고 굳게 믿으면 길은 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전부 311쪽짜리 두툼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100년 하청 검찰 개혁, 날개다는 검찰 권력입니다. 검찰 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일단 적폐 수사만 놓고 보면 오케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 수사부터 재벌과 정치권, 검찰로서도 유일하게 한 수 접어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원 적폐 수사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 적폐 수사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개혁은 어떨까요? 일단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박상기, 조국 비검찰 출신 개혁 성향 교수들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선 법무부 검사직위 61개 중 44개 직위에 대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등 나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핵심 중의 핵심 법무부 검찰국 보직은 여전히 검사가 꽉 쥐고 검사들만 입성할 수 있게 딱 막아놓고 있습니다. 또 복수 직제화가 가능하도록 해놨다는 것이 바로 비검사 출신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 복수 직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언제든지 역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평가입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도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외부기관 파견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해당 기관 수사 사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도 100대 국정과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이 스스로 면직을 청구해도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만 가면 정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저런 봐주기 의혹까지 검사 징계에 대해선 여전히 손은 안으로 굽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비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들을 고소고발해 검찰의 해결사 역할을 요청하면서 검찰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검찰개혁의 성과는 미진한 반면 검찰의 권한은 되레 커진 한 해로 검찰개혁 좌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의 총평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 정치인들을 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총장의 일성입니다. 우리 검찰은 행정부 위에, 법원 위에, 국회 위에 있는 걸까요? 100년 하청, 100년이 가도 황하의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100년 하청 검찰개혁,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제목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